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기초입문과정 계약법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물권법 강론을 했죠.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효력 요건, 그게 이제 개념이 중요하고, 물권법 총 강론, 이 강론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기초 과정에서는 개개의 원리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특히 점유권의 개념 어렵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다 어렵습니다. 소유권도 어렵고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가 그 정도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약법입니다. 계약 총론. 계약법은 전체적으로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고 10문제가 나오죠. 올해 조금 독특하게도 이 강론에 가면 매매, 교환, 임대차 3개가 있어요. 계약이. 그 중에 매매에서 제가 4문제 나온 줄 알고 봤더니 다시 봤더니 5문제가 나와요. 매매 계약에서만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임대차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죠. 보통은 5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이제 4문제, 6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엔 4문제, 6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3문제, 7문제가 나왔고, 특히 강론 매매에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매매에서 5문제가 나올까? 뭐 그렇지는 않겠죠. 줄일 겁니다. 줄이고 특히 올해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이 안 나왔어요.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일단 역시 기초 과정에서 계약법도 특히 이제 계약법에서는 용어, 그러니까 어떤 용어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지만 특히 제도가 몇 개 나와요. 총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 부담이라든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제도인지 그 개념을 좀 기초 과정에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총론. 먼저 계약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계약은 법률행위 일종이죠. 법률행위가 뭐였어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그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였었죠. 그리고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계약 속에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2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청약이라는 건 계약을 요청하는 거고요. 승낙이라는 건 그 청약을 수락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약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민법의 대원칙이 사적 자치예요. 사적 자치가 뭐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게 사적 자치. 그 사적 자치가 계약법으로 오면 계약 자유원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 자유원칙은 총 4가지 원칙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원칙을 암기를 일단 좀 하셔야 되죠. 계약 자원칙이란 법률행위인 계약에 의해서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뭐였어요?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드는 경우에 형성, 그 만드는 과정 및 결과가 계약 당사자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법은 이걸 최대한 허용한다. 이런 원칙을 계약 자유 원칙이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딱 와닿아요, 의미가. 첫째가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가 있죠.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내가 설령 청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낙해야 될 의무는 없죠. 승낙의 자유가 있죠. 더 나아가서 해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팔아라, 사라, 팔아라 청약을 했을 때 난 안 사, 안 팔아 이런 자유뿐만 아니라 대답을 해줄 자유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대답 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누가 물건을 사라고 올려놔요. 무릎에. 안 사겠다고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도로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 속에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고 계약 체결의 자유 속에는 청약의 자유뿐만 아니라 승낙의 자유도 있고요. 나아가 회답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답 의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겠죠. 세 번째로 내용 결정의 자유라는 게 있다. 내가 A라는 물건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물건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있고요. 매매죠. 빌릴 수도 있죠. 임대차. 또
빌리는 경우가 그 기간, 차임. 내가 결정해야 되겠죠. 이런 게 내용 결정의 자유 이렇게 됩니다. 방식,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건 별거 아니에요. 구두로 할 것인가.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자필로 할 것인가. 워드를 칠 것인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뭐예요? 방식의 자유예요. 따라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가 꼭 계약서 써라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의 4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계약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계약은 무수히 많아요. 형태가. 그런 일정한 특징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는 거죠. 그게 계약의 종류고요. 첫 번째 전형 비전형은 민법에 규정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전형 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우리 민법은 총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이 이름을 각각 부여했어요. 계약의 이름을.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5가지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비전형 계약은 뭐예요? 민법에 없는 거죠. 이런 게 비전형 계약입니다. 다만 이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남았군요. 그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분류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매매계약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매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매도인도 의무가 생기죠.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도 의무가 생기죠.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법에서는 계약 성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요. 그걸 쌍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느 일방만 채무가 생기는 경우 이런 걸 편무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3가지 증여. 증여가 뭔지는 아시죠? 공짜로 뭘 주는 거죠. 사용대차.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거예요. 무상. 사용료 안 주고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편성광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이 3가지가 전형계약 중에 전형적인 편무계약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증여, 사용대차, 편성광고. 그 다음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굳이 구별하는가? 그게 구별 실익이고요. 구별하는 이유는 뒤에서 보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와 위헌부담이라는 제도, 이 2가지 제도는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쌍무계약인지 편무계약인지를 구별해야 거기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헌부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쌍, 동, 위 이렇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위헌부담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편무계약은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위헌부담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편무계약을 고르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하나 정리합니다. 항변권이라는 게 있고요. 항변이란 간단하게 뭔가를 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정당하게. 항변이란 건 뭔가를 거절하고 대항해서 변명하고 이런 뜻이죠.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대항하고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항변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항변권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그거를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째가 유상계약, 쌍무계약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 유상하고 쌍무는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소멸시까지라고 돼. 소멸이라는 건 이제 이행이 끝났다 그랬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플러스 이행까지 끝났어.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계약을 했어. 그럼 둘 다 채무가 생겨. 자, 매도인이 이행을 해. 재산권을 옮겨줍니다. 매수인이 이행을 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이행까지 딱 끝났을 때 주고받은 게 있어. 그럼 유상입니다. 반면에 주기만 했어. 받은 게 없어. 그럼 무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구별하는 거고요. 유상하고 무상은 이행까지 끝나고 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상계약에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편무계약에 증여 사용대차뿐만 아니라 현상광고까지 있었는데 무상에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가 빠져있죠. 그럼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유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현상광고를 가지고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현상광고를 보기 전에 낙성계약, 요물계약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으로 계약이 성립, 약속만으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약속을 하죠. 뭐라고?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매수인은 약속을 하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이란 게 원래 약속이니까. 그런데 요물계약이란 것은 독특하게도 약속만으로 성립하진 않고요.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하는 어느 일방이 먼저 물건을 넘겨주거나 또는 뭔가를 하거나, 이 급부라는 건 뭔가를 하거나 주거나, 이걸 급부라고 해요.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 간의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어느 일방이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줘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예요.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현상광고가 전형계약입니다. 이 현상광고를 생각해 봅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광고를 합니다. 쿠폰을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겠다, 이렇게. 그럼 이 광고를 본 을은 사장님한테 언제까지 쿠폰을 가져가겠다라고 약속만 해가지고는 중국집 사장님과 현상광고 계약이 체결되질 않아요. 현상광고를 한 그 광고한 사람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 50장을 가져와라. 이게 광고에서 정한 행위죠. 그걸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광고 계약입니다. 따라서 을이 50장을 열심히 모아서 갑에게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50장을 갖다 주겠다라는 약속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현상광고가 체결이 됩니다. 을이 50장을 갖다 줍니다. 계약이 체결됐죠? 현상광고 계약이. 그러면 갑만 채무가 생기죠. 어떤 채무? 을에게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 이렇게 을이 갑에게 쿠폰을 50장을 갖다 줌으로써 갑과 을 사이 현상광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때 중국집 사장님 갑에게만 채무가 생겨. 이 편무죠. 두 번째, 이행을 합니다. 자, 갑이 탕수육을 줘요. 자, 끝났어. 이행이.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끝났어. 그리고 봤더니 갑은 주기만 했어요?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것도 있죠. 뭐 50장 받았잖아요. 을은 받기만 했어요? 아니잖아. 갑한테 50장 갖다 줬잖아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된 때부터 이행이 끝날 때까지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 현상광고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고요. 편무인데 유상입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요물계약입니다. 매매계약 같은 거 덩치 큰 거 하게 되면 대금의 18 정도, 1할 정도를, 대금의 1할 정도, 뭐 대금이 1억이라면 1,000만 원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보통 주는 관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 계약이란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는 것.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는 것.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 그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하고 좀 다르죠. 나중에 매매 가서 다시 한번 보면. 어쨌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을 주겠다라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은
계약금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 계약의 성립 요건인 계약금의 교부처럼 요물계약을 성립하는 그 요건, 요물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 아까 현상과 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50장을 갖다 주는 것, 요런 것들을 요물계약의 요물성 이렇게 불러요. 요물계약의 요물성,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낙성요물을 구별하면서 현상광고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유상무상 쌍무편무를 봅니다. 자,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나누면 편무계약의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이걸 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구별해 봅니다. 먼저 쌍무는 양당사자에게 채무 생기죠. 엔드,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고받지요. 즉 쌍무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유상이 됩니다. 나아가 편무 중에 현상광고가 유상이라고 그러죠. 요만큼이 유상이에요. 즉 유상은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이게 유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무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쌍무는 전부 유상이죠. 쌍무는 전부 유상이죠.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죠. 무상은 전부 편무죠. 그러나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표현. 좀 전에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라고 그랬죠. 이게 간간히 시험에 지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이 세 가지 형태의 계약 종류는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안 나왔지만 거의 매년 나옵니다. 물론 매매에서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다,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아예 전면적으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 요거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가지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개념과 종류 정도 확인하시고, 마지막 확인하실 게 아까 쌍무, 편무를 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유상하고 무상은 왜 구별할까요? 요거 올해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죠. 유상하고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상계약에만. 무상에는 매매 규정을 적용 안 해요. 특히 매매 규정에 보면 담보 책임이 있어요. 이게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지문에 나와요. 유상계약에 담보 책임의 규정이 준용된다,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별하게 됩니다. 계약의 종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을 봅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거고요.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다가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양당사자가 존재하죠. 의사표시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죠. 여기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존재 플러스 양당사자가 일치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당연히 을이 승낙을 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승낙을 하는 게 아니라 병이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걸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당사자 일치. 또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9천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플러스 양당사자의 일치 및 청약과 승낙의 내용, 즉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걸 각각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불합치하면, 불합이 또는 불합치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 불합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알았든 몰랐든, 불합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든 몰랐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봅니다. 계약은요 99%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성립을 해요. 여기서 청약은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죠.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광고를 했어요. 이게 청약이냐? 아니죠. 분양 광고를 본 사람이 내가 분양받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하고 광고한 사람이 승낙을 해야 분양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광고나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예요. 청약과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왜 구별해야 되냐면 청약의 유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청약 속에 들어있는 거, 승낙 속에 들어있는 게 계약의 내용이지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별이 쉽지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아가 청약의 유인이지만 그 유인에 있는 내용이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개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자. 승낙, 청약을 수락하는 거죠. 당연히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만약에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9천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거나 1억에 사기는 사지만 세금은 네가 내라라고 조건을 붙여버리거나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 당연히 승낙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민법은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봅니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뭐다? 새로 청약한 걸로 보게 됩니다. 이런 정도.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를 성립하는 게 99.99%인데 예외적으로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청약만 있고 뭐가 없다?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승낙이 필요 없을 때 승낙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책을 출간하면서 그 신간서적이 송부되어 왔어요. 이게 청약이죠. 이걸 내가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텐데 승낙을 하지 않고 뜯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물건 사라고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사겠다는 거죠. 내가 명확하게 사겠다라고 승낙을 한 바는 없지만 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승낙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승낙은 없고 청약은 있는데 승낙은 없어요. 대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합니다. 또 하나 교차 청약이라고 해서 동일한 청약이 교차됐어요. 갑이 을에게 자기 자전거를 10만 원에 사라. 팔겠다. 사라.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갑의 청약을 모른 채 갑에게 네 자전거를 10만 원에 사겠다. 팔아라.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양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언제? 당연히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계약 성립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제도 하나 보실 게 있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하나 나와요. 역시 개념만 생각해 봅니다.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해요.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그럼 계약은 무효죠. 그런데 그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1월 10일 날 체결했어요. 근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전 이미 소실, 1월 9일 이미 소실이 됐어요. 그러면 1월 10일 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주는 건 불가능하죠. 원시적 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일단 어떻다? 무효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이때 1월 9일 날 주택이 소실됐다는 사실, 불나서 홀랑 다 타버려서 멸실됐다는 사실을 둘 다 모르는 경우, 둘 다 아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런 소유자, 악의 또는 과실이라 하죠.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요 경우. 갑은 전날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 알아요. 을은 몰라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갑은 을에게 연락을 해야죠. 주택이 어제 홀랑 다 탔다, 오지 마라. 그런데 갑이 그걸 감추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사기친 거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민법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합니다. 정리.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되었다.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은 무효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이 이미 소실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둘 다 모르거나 둘 다 알거나 이거 말고 한쪽은 알고 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럼에도 아는 놈이 그걸 감추고 계약을 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 손해를 배상해라.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합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뭔지 개념 확인하고요. 특히 잊지 말 것.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제도다.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목적 달성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일 때, 이럴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까지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이라는 게 나와 있죠. 쌍무계약의 효력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